조선의 그림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당, 우리 며느리와 아들의 궁합을 봐주시게. 큰일이옵니다, 마님. 이 둘의 궁합이 좋지 않사옵니다. 새댁의 사주는 불이 강하고 도련님의 사주는 금이 강하옵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법, 새댁이 도련님의 기운을 빼앗아갈 상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두 분이 같은 방을 쓰면 도련님께 해가 될 것이옵니다. 최소한 3년은 떨어져 지내셔야 하옵니다. 새댁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아드님이 일찍 가실 운명이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다. 박진선은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흉년이 거듭되어 끼니조차 거르는 날이 많았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옥부는 19, 작은딸 옥화는 16이었다. 옥부는 어머니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달처럼 하얀 피부에 버드나무 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볼 때마다 감탄했다. 박서방, 큰따님이 참으로 고우시오. 저런 미인은 한양 양반댁에서나 볼 법하구려. 그러게 말이오. 하늘이 내린 미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하지만 작은 딸 옥화는 아버지를 닮아 평범함을 넘어 못생긴 편이었다. 넓은 이마에 작은 눈, 넓적한 코. 사람들은 두 자매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참 신기한 일이오. 같은 부모에게서 났는데 어찌 일이 다를 수 있소? 박진선은 두 딸을 키우며 늘 고민이었다. 이 가난한 살림에 두 딸을 어찌 다 시집 보낼꼬? 하루라도 빨리 한 입이라도 덜어야 하는데. 어느 날 마을의 중매쟁이 김노파가 박진서를 찾아왔다. 박서방, 좋은 혼처를 하나 알아봤소이다. 누구 댁이오? 저 건너 마을 최씨 댁이오.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인데 그럭저럭 먹고 사는 편이라오. 외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12살이요. 박진서가 놀라 물었다. 12살이라니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오? 김노파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집안 사정이 좀 특이하답니다. 대대로 자식들이 일찍 죽는 집안이라오. 할아버지도 25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30에 세상을 떠났다 하오. 그러니 최씨 부부가 외아들마저 일찍 잃을까 두려워 서둘러 혼인을 시키려 한다 하오. 그렇다면 작은 딸 옥화를. 김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서방. 최씨 댁에서는 큰 따님을 원하고 있소이다. 며느리라도 예쁜 사람을 드리고 싶다 하오. 박진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큰딸 옥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기둥이었다.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으며 밭일도 거들었다. 반면 작은 딸 옥화는 살림에 서툴렀다. 김노파, 큰딸은 줄 수 없소. 작은 딸로는 안 되겠소? 김노파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씨 댁에서 큰 따님을 지목했으니 작은 따님으로는 안 될 것이오.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시구려. 김노파가 돌아간 후 박진선은 밤새 고민했다. 아내와도 상의했다. 여보, 우리가 옥분이를 보내면 집안일을 누가 하겠소?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옥분이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겠소? 결국은 시집을 보내야 하는 것을. 차라리 좋은 혼처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소? 결국 박진선은 큰딸 옥분을 최씨 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옥분은 최씨 댁으로 시집을 갔다. 혼례식은 간소했다. 12살 신랑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작았고 옥분과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누나와 동생 같았다. 혼례 첫날 밤 시어머니가 옥분에게 말했다. 며느리,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니 당분간은 방을 따로 쓰도록 하게. 아이가 좀 더 자란 후에
부부의 연을 맺으면 되네. 옥부는 공손히 대답했다. 예, 어머님. 알겠나이다. 하지만 시댁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옥부는 아름다웠지만 최씨 댁이 원했던 것과는 달랐다. 글을 읽지 못했고 예절도 서툴렀으며 집안일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도 모르나? 밥을 이렇게 짓는 법이 어디 있나? 바느질이 왜 이리 거친가? 이건 며느리의 솜씨가 아니라 머슴의 솜씨로세.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다. 얼굴만 곱지 쓸모가 없구먼.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무당을 불렀다. 최씨 댁은 대대로 무속을 믿는 집안이었다. 무당, 우리 며느리와 아들의 궁합을 봐주시게. 무당은 옥분과 어린 신랑의 사주를 펼쳐놓고 한참을 살폈다. 큰일이옵니다, 마님. 이 둘의 궁합이 좋지 않사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어찌 된 일이오? 새댁의 사주는 불이 강하고 도련님의 사주는 금이 강하옵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법, 새댁이 도련님의 기운을 빼앗아갈 상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래야 하오? 두 분이 같은 방을 쓰면 도련님께 해가 될 것이옵니다. 최소한 3년은 떨어져 지내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무당이 옥분을 흘끗 보며 말했다. 새댁의 미모가 너무 뛰어난 것도 문제이옵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면 남편의 술을 깎는다고 하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옥분을 더욱 경계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치는 것조차 막았다. 며느리, 아들이 글방에서 돌아올 시간이니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예, 어머님. 옥부는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시댁 식구들의 시중만 들어야 했다. 시아버지는 술버릇이 나빴다. 술에 취하면 며느리를 불러 구박했다. 이 계집아, 내가 우리 집에 무슨 복을 가져왔느냐? 얼굴만 곱고 쓸모가 없구나.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술상을 다시 차려라. 안주가 이게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옥부는 밤늦게까지 다시 안주를 준비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거들지 않았다. 며느리 된 도리를 배우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지. 더 큰 문제는 마을 총각들이었다. 옥분의 미모는 마을에 소문이 났고 총각들은 틈만 나면 최씨 댁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저기 옥분이가 빨래하러 가는구먼. 참으로 고운 여인이지. 저런 미인이 12살 애송이한테 시집갔다니 아깝구먼. 총각들은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길에서 옥분에게 추파를 던졌다. 옥분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피했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이웃집 장정 팔보기가 옥분에게 다가왔다. 아씨, 물동이가 무거우시겠소. 제가 날라드리겠소. 옥분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하겠나이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을 부리셔도 되옵니다. 팔보기의 눈빛이 음흉했다. 옥분은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의 혀가 바빠졌다. 최씨 댁 며느리가 팔보기와 눈이 맞았다더라. 그래? 과연 그럴 만도 하지. 남편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젊은 여자가 어찌 참겠나. 더 심한 소문도 돌았다. 며느리가 밤중에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난다더군. 에이, 설마 그럴까? 하긴. 얼굴이 저리 곱고 남편은 어린아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먼. 시부모는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이었지만 그들은 옥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앞으로 우물에는 해가 뜨기 전에만 다녀오게. 낮에는 나가지 말게.
예, 어머님. 그리고 빨래도 마당 안에서만 하게. 밖에 나갈 필요 없네. 옥분의 자유는 점점 제한되었다. 그녀는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았다. 옥분의 아름다움은 마을 여인들의 질투도 샀다. 특히 이웃집 과부송 씨는 옥분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저 계집이 온 후로 우리 마을 총각들이 모두 넋을 잃었구먼. 맞소. 우리 딸들은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저 계집 하나 때문에 남정네들 눈이 다 높아졌소.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옥분을 헐뜯었다. 얼굴이 저리 곱다고 좋은 줄 아나? 환양년 상이 다 보이는구먼. 그러게 말이오. 꼴에 양반집 며느리라고 거드름만 피우더니만. 어느 날 송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거짓말을 했다. 마님, 제가 어젯밤 이상한 것을 봤나이다. 무엇을 봤소? 댁의 며느리가 뒷담 근처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나이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요? 이 늙은이가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나이다. 사실 송씨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순전히 질투심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다. 그날 밤 옥분은 시어머니에게 불려갔다. 며느리, 내가 밤중에 남자를 만났다지? 옥분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거짓말 마라. 이웃 사람이 똑똑히 봤다 하더구나. 어머님,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나이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뺨을 때렸다. 이 버릇 없는 계집, 거짓말까지 하느냐. 옥분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의심했다. 역시 얼굴 곱고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계집이로구나. 그날부터 옥분은 밤에도 문을 잠그고 갇혀 지내야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신랑은 15이 되었고 옥분은 22이 되었다. 그해 봄 신랑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콜록, 콜록. 신랑이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가 놀라 외쳤다.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신랑을 진찰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폐병이옵니다. 각혈을 하는 것을 보니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소? 최선을 다해보겠으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간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했던 남편과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었다. 옥분, 미안하오. 당신과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지 못하고 남편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나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소.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았소. 멀리서나마 당신을 볼 수 있어 행복했소. 옥분은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옥분을 사랑했던 한 남자였다. 저도 도련님을 좋아하였나이다. 남편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아는구려. 시어머니는 무당을 다시 불렀다. 무당,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이 며느리 때문이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옵니다. 세댁의 화 기운이 너무 강하여 도련님의 금 기운을 태워버린 것이옵니다. 이는 궁합이 맞지 않아 생긴 병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지금이라도 세댁을 멀리해야 하옵니다. 그래야 도련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거부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옥분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옥부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등을 닦아주었다. 남편은 점점 쇠약해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옥분에게 말했다. 옥분, 우리 이제라도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옥분은 놀랐다. 도련님, 몸이 이리 안 좋으신데. 괜찮소? 나는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소. 그리고 죽고 싶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옥분을 안았다. 고맙소, 옥분. 이제 여한이 없소. 며칠 후 남편은 옥분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16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시부모는 옥분을 원망했다.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총각들과 바람을 피웠기에 하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간 것이야. 어머님, 그런 적 없나이다. 저는 결백하옵니다. 입 다물어. 그리고 마지막 밤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병자를 괴롭혀 목숨을 재촉했구나.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을 뿐이옵니다. 이 파렴치한 계집, 내 얼굴이 너무 고와 화를 불렀구나. 무당의 말이 맞았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시어머니는 옥분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머슴처럼 부려먹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옥분은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고 밭일도 혼자서 해야 했다. 며느리, 오늘은 밭새 맞이기를 다 매야 하네. 다 매기 전에는 저녁을 주지 않을 것이네, 예 어머님. 마을 사람들도 옥분을 손가락질했다. 최씨댁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더군. 그럴 줄 알았지. 얼굴이 저리 곱고 팔자가 사나운 계집이더니 마지막 밤에 병자를 괴롭혔다지 않소? 정말 파렴치한 계집이로군. 이웃집 송씨가 옥분을 마주치면 일부러 침을 뱉었다. 흥, 남편도 제대로 못 건사한 계집이 무슨 낯짝으로. 옥분은 견뎠다. 하지만 이듬해 봄 옥분도 병이 들었다. 과로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것이었다. 며느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셈이냐? 어머님,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시어머니는 냉소했다. 흥, 꾀병이로군. 좋아, 그렇다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우리는 내가 필요 없다.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복을 가져왔느냐? 오히려 저주만 가져왔구나. 어머님, 제발, 당장 나가.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옥분은 쫓겨났다. 23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옥분을 본 아버지는 놀랐다. 옥분아, 내가 왜 이렇게 야위었느냐? 옥분은 그동안의 일을 말했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미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다시 보낼 수도 없었다. 옥분아, 일단 여기서 몸조리를 하거라. 나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최씨댁 며느리가 쫓겨났다더군. 그럴만도 하지. 남편을 일찍 죽게 한 팔자니. 역시 얼굴만 곱지 팔자는 사나운 여자로군. 옥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시간이 흘러 옥부는 25이 되었다. 재혼할 나이는 지났고 과부 신세로 친정에 얹혀 사는 처지였다. 동생 옥화는 이미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다. 옥화의 남편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성실했고 시댁도 화목했다. 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옥화야. 내 시댁에 폐를 끼칠 수는 없다. 옥부는 친정에서 바느질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죄란 말인가? 어느 여름날 옥부는 장터에 바느질품을 팔러 갔다. 그때 삿갓을 쓴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옥분을 보더니 혀를 찼다. 쯧쯧쯧.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무엇이 문제이옵니까? 노인이 삿갓을 벗었다. 그는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가씨, 관상을 봐도 되겠소? 관상이라니요? 나는 관상가 최평산이라 하오. 50년간 수만 명의 얼굴을 봐왔소. 그런데 아가씨 얼굴을 보니 안타까워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옥부는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평산이 옥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화근이요. 화근이라니요? 아가씨는 이미 한 번 혼인을 하셨소? 그리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소? 옥분이 놀라 물었다. 어찌 그것을 아시나이까? 관상을 보면 알 수 있소. 아가씨의 눈썹은 너무 가늘고 부드럽소. 이는 남편 복이 없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마가 너무 환하고 넓소. 이는 젊어서 고생한다는 뜻이요. 또한 입술이 너무 붉고 도톰하니 이는 남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여 화를 부른다는 뜻이요.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평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그렇소. 그 얼굴로는 평생 빌어먹는 팔자요. 소박 맞는 팔자요. 과부 팔자를 면치 못할 것이요. 재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또 죽거나 아니면 쫓겨날 것이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방법이 없나이까? 최평산은 잠시 말없이 옥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나 있소. 무엇이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시옵소서. 얼굴을 바꾸는 것이요. 얼굴을 바꾼다니요? 관상은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다면 얼굴을 바꾸면 운명도 바뀌는 법이요. 옥분이 당황하며 물었다. 하지만 어찌 얼굴을 바꿀 수 있겠나이까? 최평산이 옥분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첫째, 이 눈썹 위에 작은 점을 만드시오. 이것은 귀인점이라 하여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요. 점을요? 그렇소. 바늘로 살짝 찌른 후 먹물을 바르면 점이 생기요. 그것만으로 되겠나이까? 최평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둘째, 이 볼에 작은 흉터를 내시오. 흉터라니요? 그렇소. 아가씨의 얼굴이 너무 완벽하여 화를 부르는 것이요. 작은 흉터가 있으면 완벽함이 깨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게 되오. 그리고 남자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되오. 또한 여인들의 질투도 줄어들 것이요. 옥부는 망설였다. 하지만 얼굴에 흉터를 낸다니. 최평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가씨, 선택하시오. 그 아름다운 얼굴로 평생 고생할 것이요. 아니면 작은 흉터로 운명을 바꿀 것이요. 옥부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겠나이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최평산이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더 있나이까? 셋째, 아가씨의 입술 옆에도 작은 점을 만드시오. 이것은 식록점이라 하여 평생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뜻이요. 빌어먹는 팔자에서 얻어먹는 팔자로 바뀌는 것이요. 정말 그것만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나이까? 최평산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관상은 미신이 아니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오. 그렇다면 얼굴을 바꾸면 사람들의 판단도 바뀌고
대우도 바뀌고 결국 운명도 바뀌는 법이요. 최평사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고 사라졌다. 옥부는 집으로 돌아와 최평산이 알려준 대로 실행했다. 먼저 왼쪽 눈썹 위에 바늘로 살짝 찔렀다. 그리고 먹물을 발라 작은 점을 만들었다. 아팠지만 참았다. 다음으로 오른쪽 볼에 작은 칼로 상처를 냈다. 피가 났지만 얕은 상처였다. 며칠 후 아물면서 작은 흉터가 남았다. 마지막으로 입술 옆에도 바늘로 점을 만들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완벽함은 사라졌다. 오히려 작은 흉터와 점들이 묘한 매력을 더했다. 며칠 후 옥분이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저 여인 얼굴에 흉터가 있네. 무슨 일을 겪었을까? 안 됐구먼. 원래는 미인이었을 텐데. 하지만 저 점들이 참 귀하게 생겼네. 복점 같아. 총각들도 예전처럼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웃집 송씨도 옥분을 보고 말했다. 아이고, 옥분 아가씨.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소? 넘어져서 다쳤나이다. 참 안 됐구먼. 하지만 저 점들은 복점이로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소? 예전 같으면 침을 뱉고 욕을 했을 송씨가 동정을 표하는 것을 보고 옥분은 놀랐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과부장 씨 부인이 옥분을 찾아온 것이었다. 옥분 아가씨, 제 집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저는 혼자 큰 집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아가씨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품삯도 드리겠습니다. 옥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며 옥분은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다. 장씨 부인은 옥분을 마음에 들어 했다. 옥분아, 내 관상이 참 좋구나. 눈썹 위의 점은 귀인을 만난다는 귀인점이고 입술 옆의 점은 평생 먹을 복이 있다는 식록점이란다. 그리고 볼의 흉터는 고난을 이겨낸 표시구나. 너는 분명 복을 받을 아이야. 옥분은 속으로 놀랐다. 최평산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옥분은 26이 되었다. 어느 날 장씨 부인이 옥분에게 말했다. 옥분아, 좋은 혼처를 하나 알아봤다. 저 같은 과부를 받아줄 곳이 있겠나이까? 있고 말고. 이웃 마을의 김서방인데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단다. 성실한 사람이고 밭도 제법 있어. 내가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살림을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옥분은 망설였다. 하지만 장씨 부인이 계속 권했다. 옥분아, 너도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옥분은 결국 그 혼담을 받아들였다. 김서방을 만났을 때 그는 평범한 40대 중년 남자였다.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성실했고 말투가 따뜻했다. 옥분 아가씨, 저는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주신다면 큰 복이겠습니다. 아가씨 얼굴에 흉터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아가씨가 고난을 이겨낸 증거일 뿐입니다. 저는 아가씨의 마음을 믿습니다. 옥분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사람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구나. 혼인 후 옥분은 김서방의 집에서 살았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곧 옥분을 따랐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어머니, 저 옷이 찢어졌어요. 꿰매주세요. 옥분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다. 김서방도 옥분을 아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소.
고맙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부는 30이 되었다. 그녀는 김서방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5 식구가 화목하게 살았다. 어느 날 옥부는 장터에서 다시 최평산 노인을 만났다. 어르신, 그동안 안녕하셨나이까? 최평산이 옥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오, 옥분 아가씨. 얼굴이 참 좋아졌구려. 행복해 보이요.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의 조언대로 얼굴을 바꾸니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최평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옥분 아가씨. 운명을 바꾼 것은 얼굴이 아니요. 그럼 무엇이옵니까? 아가씨의 용기와 결단이요. 얼굴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 순간 아가씨는 이미 운명을 바꾼 것이요. 옥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점과 흉터가 최평산이 웃으며 말했다. 점과 흉터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었을 뿐이요. 원래 아가씨의 문제는 너무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시기와 의심을 받았던 것이요. 작은 흉터가 그것을 완화시켰소.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가씨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요. 제 마음에서요? 그렇소. 아가씨는 첫 혼인에서 수동적이었소. 시댁의 구박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소. 하지만 얼굴을 바꾼 후 아가씨는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았소. 장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고 재혼을 결정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것이 진짜 변화였소. 옥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렇다면 관상은 미신이었나이까? 최평산이 고개를 저었다. 관상은 미신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요. 그저 도구일 뿐이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만 결국 운명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요. 나는 아가씨에게 도구를 준 것이고 아가씨는 그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 운명을 바꾼 것이요. 옥부는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 김서방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옥부는 더 이상 빌어먹는 팔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웃들이 옥분의 집에 와서 음식을 얻어먹을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다. 몇 년 후 옥분의 동생 옥화가 찾아왔다. 언니 얼굴이 참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옥분이 미소 지었다. 그래, 옥화야.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하단다. 언니, 그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란다. 선물이요? 그래. 완벽한 얼굴은 나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이 작은 흉터와 점들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단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얼굴만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보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내 얼굴에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었지. 옥화는 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날 밤 옥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눈썹 위에 작은 점, 볼에 작은 흉터, 입술 옆에 점. 이것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 스스로 인생을 바꾸었다. 최평산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어. 운명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었던 거야. 조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했다. 고난의 시간들에게, 최평산 노인에게, 그리고 용기를 낸 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관상과 점술은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운명을 만드는가? 옥분의 이야기는 후자를 증명한다. 얼굴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운명을 바꾸었다.
관상은 미신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조선이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